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역학 5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3 Fundamentals of Implicit Incompressible Flow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챕터 3 자체가 좀 내용이 많기도 하거니와 오늘 나가게 될 전체적인 부분은 챕터 3의 한 반 정도 될 건데 그럼에도 조금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익숙할 수 있는 좀 앞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할게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로드맵 챕터 3에 대한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익히 들어봤었던 내용들은 이 부분이요. 베르누 이퀘이션은 유체역학 시간에 학생들이랑 같이 다뤄봤던 내용이고, 피터 튜브 또는 피터 스태틱 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체역학 시간에 그런 원리라든지 아니면 어떨 때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사실 오늘 수업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거는 아니고 왼쪽 것들만 설명을 할 건데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슈퍼포지션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나 파란색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 베르누 이퀘이션입니다. 이 내용은 학생들이 유체역학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원리상 원리라든지 아니면 이퀘이션 자체는 동일한데 아무래도 그 책의 저자가 그 유체역학 그 수업 때 썼던 책이랑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떻게 베르누 이퀘이션을 좀 디라이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르누 이퀘이션을 유체역학 시간에 다루긴 했지만 한국역학 시간에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디라이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학생들 눈에도 많이 익다시피 베르누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프레셔 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가 들어있는 벨로시티 텀이 있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컨스턴트한 값이 된다라는 것이 베르누 이퀘이션, 특히나 임플리시트 그리고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를 가정했을 때의 베르누 이퀘이션이죠. 여기서 만약에 컴프레서블 플로우다 그러면은 요 수식과 조금 다르게 생긴 수식이 수출이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아니고 나중에 컴프레서블 플로우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쨌건 우리는 지금 임플리시트 플로우, 컴프레서블 플로우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베르누 이퀘이션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거랑 완전 별개로요. 여기까지 하는 거, 요 위에 있는 내용이랑 별개로 일단 지난주 수업 챕터 2 내용에서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모멘텀 이퀘이션 중에서 X축 방향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만 따로 한번 떼왔어요. 이렇게 이 장에 있는 내용을 딱 따로 떼어가지고 요것에서부터 베르누 이퀘이션을 좀 드라이브 해 나가도록 할게요. 요 수식에서 X축 방향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일단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를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비시드 플로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요 비스커스 텀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 폴스가 없다. 우리는 그냥 유체를 고려하고 있고 유체 자체의 어떤 바디 폴스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요 텀도 날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두 텀이 날아가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두 텀만 이렇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요 부분이 U라는 변수에 대한 전미분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머티리얼 데리비티브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라운드 T 텀 있고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텀이 발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풀어서 쓴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테디 플로우를 가져간다 그러면은 타임 터미널에 가서 앞에 여기 있는 세 텀만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뒤에 텀은 그냥 바로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로우가 전체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모든 텀에다가 왼쪽과 오른쪽 텀에다가 dx를 곱해줬어요. 그냥 단순히 라운드 x 말고 그냥 dx, 그냥 우리는 지금 x축으로만 고려를 하겠다 해가지고 dx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그러면요 뭐 다른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없죠. 그냥 dx만 곱해져 있는 값이니까요. 또 곱해져 있는 어떤 수식이니까요. 요렇게 두고요. 또 요까지 두고요. 여기 밑에서부터는 스트림라인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스트림라인이라는 개념을 들고 오기 위해서 요 두 가지 수식을 고려해 봅시다. 일단은요 3차원 스페이스에서 3차원 공간에서 xz 플레인과 xy 플레인에서, 그러니까 3차원이긴 하지만 xz 플레인 내에서, xz 플레인 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스트림라인에 대한 펑션이랑 그 다음에 XY 플레인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스트림 펑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 텀이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스트림 펑션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스트림 펑션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겠네요. 스트림 라인에 대한 기울기, 스트림 라인 요렇게 그려졌을 때 스트림 라인에 대한 기울기가 요 2차원에서는 요렇게 정의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3차원에서는 어쨌든 플레인, 그러니까 세 가지 코디네이트 x, y, z를 가지고 2차원 플레인을 자른다고 하면은 XY 플레인, YZ 플레인, XZ 플레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2차원 우리가 익히 그냥 2차원에서 고려됐었던 요 수식은 XY 플레인 상에서 3차원 공간 내에 XY 플레인 상에서 정의될 수 있는 스트림 라인의 어떤 기울기에 대한 그 수식일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Z 플레인에서 스트림 라인의 길기는 이렇게 고려가 될 겁니다. dx, dg는 u분의 w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분모를 양쪽에 곱하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분모를 양쪽에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분모를 양쪽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수식을 그냥 그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 두 텀을 갖다가 이 위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냐고 하면은 얘는요 w dx는 u dg가 되잖아요. 그래서 w dx를 w dx 요 텀을 갖다가 u dg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v dx 텀을 u dy 텀을 바꿔준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바꿔주면 u dy고요, u dg고요. 이해가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왔고요. u텀으로 묶고 y dy 텀이랑 dg 텀을 이렇게 얘 두 텀을 여기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냥 u로 묶어가지고 한 대 묶어가지고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텀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고 오게 된 거고요. 이해가죠? 그리고 원래 방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조금 별개로 또 별개로 원래 u라는 변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u라는 변수는 x축 방향으로의 벨로시티이긴 하지만 얘도 3차원 공간 내에서는 x, y, z를 독립변수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어쨌든 3차원에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면 u라는 변수의 데리버티브는
라운드 x 라운드 u의 dx 플러스 라운드 y 라운드 u의 dy 라운드 z 라운드 u의 dz 이렇게 정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앞에 있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du죠. 이렇게 du죠. 요 텀 자체가. 그죠? 요 텀 자체가 요 텀이 되니까 du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냥 뒤에가 똑같고요. 앞에 있는 게 u du가 됐고요. u du를 요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미분하면요. 그러니까 2분의 1 du 제곱 이거 미분하면은 2 앞으로 나오고 du 앞으로 나오고 그냥 u 한 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u가 곱해져 가지고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오른쪽 텀은 그대로 나오고요.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은 X축 방향으로의 속도항들을 고려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X 디렉셔널 모멘텀, 그러니까 그 X축 방향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수학적인 어떤 데리베이션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Y 디렉션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시작하면 이런 수식이 나올 거고, Z 디렉션으로의 그 모멘텀 이퀘이션을 시작하면 이런 수식이 나올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X, Y, Z 디렉션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한 각각의 항들입니다. 근데 요거 그냥 세 개를 그냥 단순히 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분의 1 D로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U, V, W 이렇게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로분의 1, 마이너스 로분의 1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렵지 않죠? 그냥 요거 세 개 다 한 거예요. 왼쪽 그 좌측에 있는 텀이랑 우측에 있는 텀을 각각 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U, V, W를 3차원에서 정의되는 벨로시틱의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라 그냥 그 매그니튜드 또는 앰플리튜드라고 보면은 u 제곱 플러스 v 제곱 플러스 w 제곱은 벨로시티 텀의, 그러니까 벨로시티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을 그냥 v 제곱으로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요거랑 별개로 요거 부분은요 요거랑 똑같아요. 라운드 x 라운드 p dx 라운드 y 라운드 p dy 라운드 z 라운드 p dz, 이 텀이 dp라는 어떤 그 데리버티브 p라는 텀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텀 자체를 dp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있는 요 안쪽의 텀은 v제곱을 바꿔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조금 간단하게 보이는 요런 수식이 됩니다. 이해가죠? 요런 수식이 되고요. 요거에서 요렇게 넘어오는 거요. 앞에서 봤던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넘어갔어요. 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V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DV가 곱해져서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 텀이 왼쪽 오른쪽 곱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마이너스도 왼쪽 오른쪽 곱해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DP 오른쪽의 텀에서 남은 DP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가죠? 뭐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중간중간에 조금 끊기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X축 방향으로의 모멘텀 이퀘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뭐 수학적으로 뭐 dx를 수학적으로 뭐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네들을 끌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수학적으로 du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뭐랄까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 각각의 수식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개념들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3차원으로 쭉쭉쭉 묶었더니 최종적으로 이런 텀이 되더라, 이러한 수식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그 단차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
조금 갑자기 들어오는 개념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뭐 뭐랄까 조금 자세히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고요. 요 수식을요, 그러니까 스트림라인 위에서 정의할 수 있는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오일러 이퀘이션인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오일러 이퀘이션을 부르는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됐고요. 하나의 스트림라인 위에서 여기 1이라는 위치랑 2라는 위치 사이에 1이라는 위치랑 2라는 위치 사이에서 왼쪽 텀과 오른쪽 텀을 각각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을 이렇게 해봅시다. 왼쪽 텀은 변수가 p이기 때문에 dp이기 때문에 p1부터 p2까지 적분을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텀은 dv를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v1부터 v2까지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텀 자체는 v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인테그랄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v는 dv에 대한 항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수학적으로 인테그랄을 하면요, 이거 p2 p1으로 바뀌는 거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우 그대로 나오고, 안쪽에 있는 거 2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v1 제곱이 될 것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2를 한 대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1을 한 대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왼쪽 텀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텀들이랑 요 텀들의 합이 같다. 그래서 뭐 얘가 1이 붙든 2가 붙든 n이 붙든 0이 붙든 뭐가 됐든 간에 요렇게 생긴 텀은 컨스턴트 하다. 다만 그게 스트림라인 위에 있을 때, 스트림라인 위에서의 어떤 두 점 사이에 p 더하기 2분의 1로 v 제곱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 라는 것, 요것이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이죠. Inviscid Incompressible Flow에서 스트림라인 위에서 정의할 수 있는 그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일 거예요. 요까지 데리베이션 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체학과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거의 마지막 수업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은 스트림라인 위에서 정의할 수 있는 그 이퀴에이션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플로우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플로우가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다.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란 것은 컬 v 벡터가 0벡터가 될 때, 요거 0벡터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때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그 플로우 필드, 전체적인 플로우 필드 전반에 걸쳐서 스트림라인 위에서 정의하지 않고 플로우 필드 전반에 걸쳐서 1이라는 위치랑 2라는 위치 사이에서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을 이렇게 정의해서 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 내용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왜 일로테이셔널 플로우에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것은 일전에 이 학생들이 들었던 유체학 시간 내에서의 내용을 상기시켜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의 데리베이션 부분이었습니다.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볼게요. 일로테이셔널 플로우가 고려했을 때의 베르누이 이퀴에이션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우리가 이 이퀴에이션 자체를 디라이브 할 때 모멘텀 이퀴에이션에서부터 디라이브를 해 왔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모멘텀 이퀴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뉴턴의 제2법칙, 뉴턴 제2법칙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르누이 이퀴에이션 또한 뉴턴의 제2법칙을 나타내어주는, 그것을 표현해주는 어떤 이퀴에이션입니다. 단지 Inviscid Incompressible Flow일 때의 어떤 뉴턴 제2법칙을 표현해주는 이퀴에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추가적으로 바디 포스가 없을 때요, 유체가 느끼는 바디 포스가 없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표현하는 이퀴에이션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디멘전을 보면요, 요 P텀이라든지 이거 2분의 1 로우 V 텀, 요거를 우리는 뭐라 하죠? 요 텀을
우리는 뭐 벨로시티 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키네틱 에너지 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 키네틱 에너지 텀이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요 P 텀이든 2분의 1 로 V 텀이든 에너지 per 유닛 볼륨에 대한 디멘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P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파스칼이라고 뭐 파스칼 그 다음에 뭐 프레셔 이렇게 고려를 하겠지만 얘는 실제로 유닛 볼륨당의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그냥 유닛 볼륨당의 에너지 텀이라고 에너지 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텀과 U텀 그러니까 P텀과 2분의 1 로 V 텀을 그냥 유닛 볼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 텀이라고 고려해도 크게 무방하고요. 그 말은 즉슨 P텀이랑 V텀, 벨로시티 텀 두 개가 컨스턴트 하다는 것은 두 개의 에너지 텀이 각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요거를 물리적 그 에너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연력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그 어떠한 시스템 개 내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축일이 해주는 일의 양은 그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 내에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레셔 포스가 만들어내는 어떤 일의 양은 그 유체가 가지는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체를 볼 때 에너지 입장에서 잘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력학이나 유체역학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개념으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다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3.3 Incompressible Flow in Duct, the Venturi and Low Speed Wind Tunnel 이라는 장입니다. 덕트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아래가 이렇게,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덕트의 그 단면을 자른 어떤 그러니까 덕트의 단면을 자른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막혀 있고요. 왼쪽에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유체가 나가는 이런 느낌을 덕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물리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것들 있죠.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사장 이런 것들을 가면 위쪽 천장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는 통로들, 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덕트가 그런 것들이 덕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덕트의 단면을 중앙 단면을 딱 잘랐을 때 대충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덕트를 덕트에 대해서 그 모델링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실제로 덕트는 3차원이죠.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 형상이 2차원이 될 거고, 그게 길쭉하게 뽑혀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3차원의 그러니까 3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덕트 내부를 흐르고 있는 유동은 3차원 유동일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단면을 잘랐을 때, 예를 들면 단면을 잘랐을 때 요렇게 사각형이 되든지 아니면은 원형이 그 단면 섹션이 원형이 될 거예요. 요렇게 잘랐을 때. 그런데 요 안에서 실제로는요, 뭐 여기 위치 다 뭐 프레셔라든지 벨로시티 값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요 단면 안에서의 모든 위치에서의 어떤 유체 정보는 같다. 벨로시티는 똑같은 값을 가지고 프레셔는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가정을 하면 약간의 실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수학적으로 덕트 내에서의 유동을 그 모델링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2차원에서 요 섹션을 이렇게 잘랐을 때, 3차원을 이렇게 잘랐을 때 보는 요 부분이 2차원 2D의 어떤 항목인데, 2D 내에서 모든 위치에서의 데이터, 모든 위치에서의 유동 정보가 같으면 요 섹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3차원이 2차원의
2차원의 3차원이 3D 플로우가 2차원으로 고려해도 무방하다라는 조건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조건이 되고요. 이쪽을 X축 방향, 이쪽을 Y축 방향으로 봤을 때 이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같다. 위아래가 같고 유체 자체가 그냥 X축 방향으로만 평행하게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고 그 X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흘러나간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3차원 유동을 1차원 유동처럼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1차원 유동처럼 고려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러한 케이스를 쿼자이 1D 플로우, 원 디멘셔널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쿼자이 원 디멘셔널 플로우라고 부르고요. 한국어로 쿼자이라는 게 약간 뭐랄까 근사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1차원 유동으로 근사할 수 있는 유동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D 3차원 플로우지만 3차원 유동이지만 얘를 마치 1차원 유동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이 쿼자이 원 디멘셔널 플로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덕트 내에서의 플로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쿼자이 원 디멘셔널 플로우 인 덕트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요. 이해하죠? 그래서 실제로 프레셔라든지 벨로시티 같은 것들은 XYZ라는 독립변수를 갖는 3차원 변수지만 우리가 쿼자이 1D 플로우로 고려했을 때는 Y, Z가 달라가고 그냥 X에 대한 텀으로만 고려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요. 요거랑 완전 좀 별개로,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의 인테그랄 폼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지난주 수업 시간 그리고 그 유체각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쵸? 요거를 일단 가지고 오고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올 거고, 요 덕트 내에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적용을 할 건데요. 처음에 가정하는 거는 만약에 유체가 스테디 플로우다 그러면은 라운드 T텀, 요 텀이 날라가서 요 텀만 요렇게 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텀이 그 서피스, 우리가 만약에 컨트롤 볼륨을 요 안에 있는 요 볼륨 내에서 요 볼륨을 컨트롤 볼륨으로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이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피스들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텀이랑 위쪽이랑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덕트 생각하면 위아래가 벽면이죠. 그래서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요쪽 서피스는 유체가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는 서피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 부분은 유체가 빠져나간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서피스라고 봅시다. 그래서 A1, 이쪽 원에 대한 에어리어 1, 요 부분에 대한 텀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2, 그 유체가 빠져나가는 쪽으로의 텀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월이라고 해가지고 위아래 물리적인 월에 대한 텀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 그냥 세 개로 이렇게 세분화 시켰어요. 이렇게 컨트롤 서피스의 어떤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요 세 개로 지금 이 수식을 쪼개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부분을 실제로 그 모델링 하면 요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 요 위치에서 요게 A1, 그러니까 요 위치가 1, 그리고 요 위치가 2, 그리고 위아래 요쪽 부분이랑 요쪽 부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그냥 월이라고 해서 유체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지 않는 어떤 벽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지금 당장은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후에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디라이브 하다 보면은 그 예전에 학생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매스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수식을 설명을 할 거고, 그 수식에 따라서 여기서는 면적이 크지만 속도가 느리고,
여기서는 여기는 목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스로트 또는 목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면적이 작지만 벨로시티 속도가 속력이 빠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GIF인데 내가 미리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서도 요 GIF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요 에어리어에 대해서는 속도가 똑같이 지금 그려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자이 1D 얘도 마찬가지로 코자이 1D 플로우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GIF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월 위쪽과 아래쪽 월에서는 유체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으로도 그냥 0이다. 왜냐면은 벨로시티 텀이랑 요 DS라는 것이 요게 DS고요. 그리고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노멀 벡터를 끄는 다음에 DS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벨로시티 텀 자체가 0이기 때문에 그냥 요 텀 자체만으로도 그냥 0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텀에서 요 텀이 아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텀만 살아남게 되고요. 각각의 텀을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요 에어리어의 바깥쪽 방향으로, 아웃워드 방향으로 노멀 벡터가 그려진다고 했을 때 이 벨로시티 벡터와 그 다음에 DS1의 벡터를 내적했을 때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P가 아니고 로우예요. 못하네요. 로우고요. 그냥 로우 그러니까 요 에리어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프레셔, 똑같은 벨로시티, 똑같은 로우가 똑같은 데인시티가 고려된다라고 봤을 때 로우 텀은 벨로시티랑 전혀 어떤 위치에서의 DS이든지 그 미소 면적인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로우 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벨로시티도 전 영역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그냥 V도 V1으로 바뀌고 DS가 이제 서피스 인테그랄을 통해 가지고 A1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로우 그냥 바로 나오고요. V 이렇게 바로 나오고요. A, DS 인테그랄 해서 A 텀이 됐고요.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A2에서는요. 여기서는요. 아웃워드 방향으로 노멀 벡터가 이렇게 끄어질 거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가 바깥 방향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플러스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랑 똑같은데 앞에 플러스가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텀이랑 요 텀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월에 위아래 있는 그 벽면에 대한 요 텀을 더해서 0이 되겠죠. 요 수식 그대로 들고 온 거고요. 요거 어차피 없어질 거고 요거 요렇게 넘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매스 컨저베이션, 우리가 유체학 시간에 많이 다뤘었던 매스 컨저베이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이퀘이션이고요. 뭐 이게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매스 컨저베이션에 대한 그 수식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매스 컨저베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자체가 M 도시 될 거예요. 로우 A V 텀이 M 도시 될 거기 때문에 매스 컨저베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M 도시라는 것이 매스 시간에 따른 질량 변화이기 때문에 매스 컨저베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 수식에서는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플로우 자체가 인컴프레시블이다 그러면은 합숙성 효과가 전혀 없고 로우 1이랑 로우 2가 완전히 같은 값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삭제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인컴프레시블 플로우를 가정했을 때의 매스 컨저베이션을 설명하는 수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수식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거죠. A, V는 컨스트 C 값으로 컨스트가 될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어떠한 위치에서의 에어리어가
다른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에서보다 뭐 에어리어가 크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벨로시티는 작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가 작다, 이렇게 목 부분인 것처럼 에어리어가 작다 그러면은 벨로시티가 크게 될 거다, 벨로시티가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보다 여기가 그 목 부분이 에어리어가 작고 대신에 속도가 빠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AV1은 AV2다 요 수식을 일단은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덕트 부분요,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긴 덕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뾰족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사다리꼴 모양. 요게 사다리꼴이면 이게 역사다리꼴 형상일 건데, 요 사다리꼴 형상으로 이 에어리어가 유체가 지나가는 방향으로 에어리어가 점점 준다, 이런 것들을 컨버전트 덕트라고 불러요. 컨버전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수렴한다, 어떤 컨버전스, 뭐 컨버지드 이런 식으로 수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컨버전트 그 덕트라고 부르는데, 이 에어리어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점점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컨버전트 덕트라고 부르고요. 얘랑 완전 반대의 개념인 다이버전트, 확장된다,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다이버전트 덕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 에어리어 면적이 점점 커지는 이런 덕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향후에 내가 베르니케이션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리어가 일단은 요 매스 컨저베이션에 대한 수식을 봤을 때 여기 에어리어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벨로시티가 더 클 거다라는 것은 이 수식을 가지고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베르니케이션을 가지고 봤을 때는 여기서의 벨로시티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은 여기서보다 더 작을 거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컨버전트 덕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갈수록 벨로시티는 커지고 그 다음에 프레셔는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다이버전트 덕트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벨로시티는 점점 느려질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V2가 V1보다 작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것도 오타네요. 이것도 요 방향이 될 거예요. 요 방향이 돼서 P2가 여기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유체에서의 압력이 P1, 들어오는 유체에서의 압력보다는 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요거 두 개 그냥 붙이면 요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면적이 에어리어가 점점 작아지고 그 목 부분이 생기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점점 커지는 요런 것이 될 거예요.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컨버전트 덕트고요. 요게 다이버전트 덕트라고 부르고, 보통 요렇게 생긴 거를 벤츄리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목 부분, 벤츄리 스롯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전체적인 이런 형상에 대해서 벤츄리라고 많이 부르는데, 항공역학적인, 그러니까 그 항공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컨버전트, 다이버전트, 뭐 노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엔진 뒤의 노즐을 컨버전트, 다이버전트 노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거는 아마 학생들 그 연력학 시간에서도 아마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 부분이 있고 그 면적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이런 형상을 컨버전트, 다이버전트 노즐 뭐 이렇게 부르고, 이건 덕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컨버전트, 다이버전트 덕트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당연히 요 목 부분에서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가장 낮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시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지금 여기 부분이 2 부분이고 여기가 부분이 1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1, 여기가 2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한 릴레이션을 고려를 할 건데, 요 V2를 미안해요. 여기 V1이네요. V1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V1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라는 것을 어떻게 들고 오냐면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두 가지 이퀘이션이요, 베르누 이퀘이션이랑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매스 컨저베이션에 대한 이퀘이션, 이 두 개를 가지고 들고 들어와요. 그래서 베르누 이퀘이션을 V1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V2에 대한 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해 놓고요. V2 텀에다가 요 텀에다가 요거 그냥 요걸 그냥 요렇게 집어 넣고요.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요렇게 되죠. 그리고 요 V1을 왼쪽 요 텀을 갖다가 요쪽으로 넘기고 V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요런 텀이 될 겁니다. 이해가죠? 이런 텀이 될 거고, 그래서 벨로시티 그러니까 요 이퀘이션을 봤을 때는 벨로시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레셔 양쪽 1과 2에서의 프레셔 차이랑 그 다음에 면적 차이, 면적에 대한 레이쇼가 있으면은 벨로시티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수식입니다. 수학적으로 디라이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요. 다음으로 그 벤출이랑 조금 비슷한데 목적이 조금 다른 거, 로우 스피드 윈드 터널. 뭐 이게 사실은 로우 스피드일 거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윈드 터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윈드 터널의 그 섹션, 그러니까 윈드 터널의 어떤 단면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요 밑에 있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런 벤출이 아니면 덕트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목적,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윈드 터널, 이게 학생들이 기회가 되면 실제로 윈드 터널을 들어가 보거나 하면 되게 좋은데 사실 그럴 기회가 잘 없죠. 우리나라에 그 칼이라고 부르는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면은 굉장히 큰 윈드 터널이 있는데, 그게 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 같은 굉장히 대기업의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 같은 데 가면은 윈드 터널이 있긴 한데 들어가 보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도 사실 못 들어가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학과 활동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견학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구경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윈드 터널이고요. 그 다음에 윈드 터널의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픈 서킷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앞쪽이랑 뒤쪽 부분이 그냥 공기 중에 뚫려 있는 이런 그 터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오픈 서킷 터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이 내부에서의 유동을 어떻게 만드냐고 하면은 여기 있는 프로펠러, 요 팬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팬을 막 돌려요. 막 돌리면은 앞쪽에서 유동이 빨려 들어올 거고요. 이 팬 뒤쪽으로 유동이 빨려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멀리서부터 유동이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팬을 지나서 이렇게 쭉 나가는 유동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 윈드 터널 내에서 유동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것이 오픈 서킷 터널입니다. 여기 있는 서킷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런 거, 이렇게 회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 있는 유동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돌아가 가지고 이 유동 이쪽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픈 서킷 터널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여기 되게 큰 팬이 장착되어 있어 가지고 팬이 이렇게 유체를 흘려 보내고요. 이쪽으로 바람을 불어 넣고, 그리고 나온 유체가 이렇게 다시 팬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터널을 클로즈드 서킷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중간에 여기 테스트 섹션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또는 테스트 섹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두 가지 사진은 나사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윈드 터널의 모습인데요. 테스트 섹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그 안에 항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실제 항공기 주위에서 유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항공기는 어떤 힘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 그 부분을 테스트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항공기 모델 있죠. 이게 실제 스케일, 1대1 스케일일지 아니면은 몇백 대 1짜리 그 조그마한 모델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항공기를 이렇게 땅에 지지하기 위한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또는 요 뒤쪽 부분에 저게 달려 있어요. 그 힘이랑 모멘트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지지하기 위한, 항공기를 지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스팅이라고 불러요. 스팅이라고 부르고요. 뭐 문헌에 따라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스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땅이랑 고정이 되어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갔을 때 항공기가 뭐 양력이랑 항력, 리프트랑 드래그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 그러니까 리프트랑 드래그가 발생될 거고, 그에 수반하는 모멘트가 발생할 거고, 그 값들을 요 뒤에 있는 요 센서, 여기에 달려있는 센서들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공기는 이 정도의 벨로시티, 이 정도의 앵글 오브 어택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가 됐을 때, 유체 조건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의 리프트랑 드래그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 요게 윈드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팬을 실제로, 이 팬에 대한 실제적인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되게 크죠? 사람이 요만큼 되어 있고요. 팬의 어떤 블레이드가 거의 한 사람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사이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윈드 터널, 이런 윈드 터널을 되게 잘 만들고 있었고,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윈드 터널을 갖고 있는 게 아마 나사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윈드터널 내에서의 유체를 유동 고려를 할 건데요. 아까는요, 요 수식이랑 똑같은 게, 요 수식을 디라이브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V1, 입구에 대한 벨로시티를 계산하는 수식이 이렇게 생긴 거였고요. 이거 수식 완전 반대로 해가지고 V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의 형태는 거의 똑같고요. 약간만 뭐 요 위치 에어리어에 대한 레이쇼 이런 것들만 조금 바뀌고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고, 디라이브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V1 V1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쪽에 여기서의 프레셔랑 여기서의 프레셔를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 항공기가 어떤 그러니까 항공기가 받는 유동의 유체의 속도를 요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프레셔의 여기 1과 2에서의 프레셔의 값을 알고 있고, 각각의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윈드 터널 자체를 설계할 때 에어리어 1, 에어리어 2를 이미 설계를 결정을 해놨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 값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고, P1이랑 P2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의 벨로시티가 얼마만큼의 벨로시티를 가지고 유체가 흘러 들어가는지, 항공기 모델의 몇 미터 per sque의 유체가 흘러 들어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유체각 시간에 마노미터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유체가 이렇게 찾아 있고, 양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양쪽에 압력차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에 압력차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요만큼의 유체의 어떤 높이차가 발생을 할 거고, 요 높이차를 이용해 가지고 양쪽 압력의 압력 차이를 양쪽 부분의 압력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노미터라고 우리는 불렀잖아요. 그거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이라고 불리는 요 위치랑 2라고 불리는 요 위치 사이에 마노미터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마노미터를 설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이쪽이랑 1이랑 2에서의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은 그 압력 차이로 인해서 마노미터 내에서의 요 안쪽에 저게 뭔지 몰라요. 그 유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보통 뭐 수은 같은 거 쓰죠. 수은이나 물 같은 거 쓰는데, 어쨌건 이 안에 있는 유체에 이렇게 그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할 거고, 그 높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P1,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압력 차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델타 H라는 것이 이 높이를 뜻하게 되고, W라는 것이 비중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어떤 곱으로 양쪽에서의 압력 차이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압력 차이를 측정했다고 하면 요 값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압력 차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테스트 섹션 내에서의 벨로시티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윈드 터널에서 항공기가 받는 벨로시티는 이렇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4 피터 튜브 measurement of air speed라는 부분이고요. 피터 튜브는요, 여기 마노미터 요거랑 약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짚고 넘어갈게요. 학생들 유체역학 시간 때 미터 튜브 아니면 스태틱 튜브, 피토 스태틱 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랑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조금 익을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피터 튜브요. 요 앞쪽에 그러니까 요렇게 관이 이렇게 미세한 되게 얇은 관이 있고요. 얇은 관이 있고 요 앞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살짝 뚫어놔 가지고 유체가 요렇게 흘러 들어올 때 유체의 압력 유체 압력을 측정하는 유체 압력이나 아니면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구이고요. 피터 튜브가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스태틱 프레셔 오리피스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냐면은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정압 스태틱 프레셔를 여기서 재는 거죠. 재는 어떤 기구입니다. 여기에 스태틱 프레셔 오리피스, 그리고 얘는 유체가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 유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이렇게 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터 튜브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각각의 어떤 장점들, 각각의 특징들,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섞어 가지고 같이 만들어 놓은 거,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요렇게 생긴 물체가, 요렇게 생긴 기구가 피토스태틱 튜브라고 부르는 애예요. 피토스태틱 튜브라고 하는 애고요. 앞쪽에서는요, 피토스태틱 튜브 앞쪽에서는 그 토탈 프레셔, 속도가 제로인 토탈 프레셔를 측정하는 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태틱 프레셔를 측정하는 위치입니다. 각각의 홀이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는 토탈 프레셔를 측정하는 홀, 여기는 스태틱 프레셔를 측정하는 홀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측정을 하고 두 개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뭘 하고 싶냐면은 유체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유체의 벨로시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이는 그 이퀘이션이 베르누 이퀘이션이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바깥 부분이 A고요. 여기 부분이 B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와 B에 대한 B 위치에 대한 베르누 이퀘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긴 하지만 요 그 다이아미터 그 구멍의 홀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V1의 속도를 가지고 유체가 흘러 들어오다가 이 홀 앞에서는 벨로시티가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텀, VB 텀이 0이 되고요.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그때 프레셔를 우리는 보통 P0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제로라는 것은 토탈, 그러니까 압력이 모두 다, 그러니까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정압,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자, 다시 설명하면 여기가 베르누 이퀘이션이고 요거를 우리는 정압 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르고 요 부분을 동압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만약에 똑같은 유체가 속도가 제로가 돼서 압력이 커진다. 그러면 요 P0만 프레셔 텀만 남는다. 그때의 프레셔를 우리는 토탈 프레셔, 전압이라고 부른다라고 유체역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토탈 프레셔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그 베르누 이퀘이션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V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수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수식이 정리가 되고요. P0랑 P1에 대한 그 압력 차이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측정한다고 하면은 흘러들어온 유체의 벨로시티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베르누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됐고요. 스태틱 프레셔, 그리고 다이내믹 프레셔, 그리고 토탈 프레셔에 대한 수식은 베르누 이퀘이션을 통해서 각각 프레셔에 대한 그 릴레이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프레셔는요, 스태틱 프레셔, 그러니까 벨로시티를 갖고 있는 유체의 고유 프레셔는 스태틱 프레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체의 그 속도에 의한,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 의한 그 모멘텀에 의한 프레셔를 우리는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다 더한
그 다사한 프레셔를 토탈 프레셔, 전압이라고 부르는 토탈 프레셔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통해 가지고 정압 더하기 동압은 전압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이내믹 프레셔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Q라고 해서 이렇게 Q라고 정의를 하는데, 요 Q는 프레셔 코에피션트나 아니면 리프트, 드래그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때 분모에 있는 2분의 1 로우 V 제곱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Q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내믹 프레셔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의가 되고, 다이내믹 프레셔를 기준으로 정의를 하면은 전압 마이너스 정압이 될 겁니다.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죠,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 했었던 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그 incompressible flow에 대한 베르누이 이퀘이션부터 설명이 쭉 진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수식은 incompressible flow일 때만 유효한 수식이고요. 그 compressible flow에 대한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 챕터 3에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다른 챕터에서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compressible flow에 대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랄까, compressible flow에 대해서는 요 수식을 쓰지 않는다, 다른 수식을 쓴다. 그리고 요 수식은 incompressible flow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수식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3.5 프레셔 코에피션트 부분인데요. 요거는 그냥 학생들 항공우주학 개론이나 아니면 유체학과 시간 때 내가 프레셔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설명했었는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항공우주학 개론에서 배웠었던 그거를 그냥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프레셔 코에피션트의 데피니션이라고 하면은 위쪽에 그 압력 차이 텀이 있고요. 아래쪽 텀에 다이내믹 프레셔 텀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얘를 그 프레셔 코에피션트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Q텀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다이내믹 프레셔 텀입니다. 그리고 인피니트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항공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자유유류, 프리스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피니티 표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프레셔 코에피션트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incompressible flow에서의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가지고 프레셔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ECP라고 부르는 프레셔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디라이브 하느냐라는 것을 잠깐 보여줄 건데요. 요게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이고, 프리스트림과 incompressible flow에서의 incompressible flow에서의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이렇게 정의가 됐을 때, 왼쪽 텀을 프리스트림 플로우에 대한 텀, 그리고 오른쪽을 뭐 물체 주변에 대한 어떤 텀이라고 고려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프레셔 코에피션트가 이 스태틱 프레셔의 어떤 차이, 디퍼런스에 대한 고려이기 때문에 P-P 무한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오른쪽 텀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요 P-P 무한대 텀 있는 요 텀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냥 요 Q텀도 그냥 2분의 1 로우 V 텀으로 바꾼 다음에 날리고요. 요 두 개 나누면은 1이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나누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incompressible flow에서의 프레셔 코에피션트는 요렇게도 디라이브 할 수 있다. 그냥 1 velocity의 레이쇼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Condition on Velocity for Incompressible Flow라는 장입니다. 3.6장 같은 경우는 PPT 한 장 가지고 설명하고 끝낼 건데요.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incompressible flow에 대한 고려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incompressible flow의 physical meaning, 물리적인 뜻을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 density, rho라는 것 자체가 mass per unit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rho는 m 분의 v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이 rho 자체가 컨스턴트하다, 어떠한 플로우 필드, 어떠한 공간에 흐르는 유체에서 컨스턴트하다, 그 말은 즉슨 이 유체 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엘리멘트, 하나의 작은 미소 크기의 엘리멘트가 미소 크기의 엘리멘트가 쪼개지지 않는 이상, 쪼개지거나 합쳐지지 않는 이상, 이 미소 크기의 엘리멘트의 질량 매스는 고정이 될 거고요. 그 말은 즉슨 로 자체가 컨스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볼륨도 픽스, 볼륨도 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가 요겁니다. 요건 다이버전스 V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다이버전스 V가 0이다. 그것이 그 다이버전스 V가 0이라는 수식이 incompressible flow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조금 별개로 continuity equation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continuity equation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스테디 유동을 가정을 할 경우에는 얘가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incompressible flow라서 로라는 것 자체가 컨스턴트라 가지고 이 델 오퍼레이터의 영향을 안 받는 경우에는 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양쪽을 로 텀으로 나눠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그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continuity equation 입장에서 보더라도 incompressible flow일 때는 요 수식을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수식을 디라이브 할 수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continuity equation에서 incompressible flow를 가정했을 때도 요 수식을, 똑같이 생긴 요 수식을, 다이버전스 V를 유도할 수 있다,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하고요. 3.7 governing equation for irrotational incompressible flow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요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퀘이션이라서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뭐 사람이나 아니면 그 문헌이나 아니면은 뭐 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사실 여기 콤마 s 해가지고 라플라스의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만, 그냥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조금 더 발음하기가 좀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를 하고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데리베이션을 할 건데요. 앞에서 설명했었던 incompressible flow에 대한 요거 다이버전스 V가 0 요 항목이랑요, 그 다음에 챕터 2에서 그 정의했었던 velocity potential 파이, 그리고 파이의 그레디언트가 벨로시티 벡터다 라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벨로시티 벡터에 있는 요 텀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요렇게 수식이 될 거고요. 여기 델 오퍼레이터 내적 도트 프로덕트 델 오퍼레이터 파이는요,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냥 델 오퍼레이터가 두 개 곱해진 요런 그 수학적인 정의로 바꿀 수가 있고, 얘를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은 파이가 3차원 x, y, z에 대한 종속 변수라고 했을 때 얘를 풀어서 쓰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서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제곱 파이 플러스 라운드 y 제곱 라운드 제곱 파이 플러스 라운드 z 제곱 라운드 제곱 파이는 0이라는 수식이 되고요. 얘를 조금 더 다르게 쓰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파이 x 파이 y 파이 z 해가지고 그 아래 첨자 x가 한 번 미분한 거, xx가 두 번 미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 책이나 아니면 레퍼런스도 있고요.
그리고 u가 x 방향으로의 벨로시티라서 파이 x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얘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나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플라시스 이퀴에이션을 스트림 펑션, 2차원에 한정된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얘기했다시피 스트림 펑션은 2차원에 한정돼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u랑 v에 대해서만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ompressible flow에서의 continuity equation은 이렇게 만족이 되겠죠. incompressible flow에 대한 가정을 해서 요거 두 개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u 텀이랑 v 텀을 갖다가 여기 있는 u 텀이랑 v 텀을 요거랑 요거로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요. 요렇게 바꾸면요, 요렇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라운드 x, 라운드 y랑 라운드 x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위치는 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얘랑 결국에는 똑같은 항이 돼서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0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incompressible인 flow에서는 스트림 펑션이 자동적으로 만족이 된다는 뜻이고요. 요거랑 방금까지 설명했던 거랑 조금 별개로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냥 incompressible limited 요거 말고요.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컬 v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2차원 표현이 요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v랑 u를 각각 요렇게 바꾸게 되면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요런 항목이 됩니다. 요거랑요 2차원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2차원에서의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냥 위에가 벨로시티 포텐셜이냐 아니면 스트림 펑션이냐 요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이퀘이션 자체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이랑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림 펑션을 이용한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어떤 데리베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벨로시티 포텐셜이랑 스트림 펑션, 2차원에 한정된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어떠한 유체가 있는데요. 어떠한 유동이 있는데 그 어떠한 유동이 일로테이셔널 발음이 어렵네요. 일로테이셔널 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incompressible flow인 경우에는 이 플로우는 무조건 벨로시티 포텐셜이랑 2차원에 한정된 스트림 펑션을 가지게 되고요. 각각의 벨로시티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 같은 경우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일단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요. 스트림 펑션도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가 된다, 스트림 펑션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스트림 펑션에 대한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학생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림 펑션은요, 사실 그 로테이셔널 플로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플로우에서도 스트림 펑션은 그러니까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를 가정했을 때 정의되는 스트림 펑션 같은 경우에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스트림 펑션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로테이셔널 플로우에서 고려되는 스트림 펑션이라고 하면 걔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라플라시스 이퀘이션 자체가 일로테이셔널 플로우를 가정해서 나온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어떠한 솔루션이든 간에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은요, 벨로시티 포텐셜이랑 2차원에 한정된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스트림 펑션, 그러니까 둘 다 일로테이셔널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를 가정했을 때의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을 가지고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어떤 솔루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일로테이셔널 플로우, 인컴프레서블 플로우를 가정할 수 있을 때 벨로시티 포텐셜이랑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풀 수 있구나,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선형성,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리니어리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뭐랑 더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오는 것. 예를 들면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를 더했을 때 2a라는 변수가 된다는 것, 또는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그냥 더했을 때 c라는 변수가 된다고 하면 얘네들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조금 더 그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한번 그 설명을 해볼게요. x, y 평면이고요. 얘가요, 그냥 y는 ax라는 그냥 선형 그래프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라고 봅시다. 요 선형 그래프,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선형 그래프라고 하는 그 선형 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리니어리티, 선형성이라는 게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x에다가 xa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 y 값이 a고요. xb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b라고 쳤을 때 과연 xc는 xa 더하기 xb라고 가정을 하고 요만큼 값을 대입했을 때 요 c는요 과연 a 더하기 b가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수식 자체가 선형성,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이고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이다 하면 a 더하기 b는 c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여기에다가 여기 끝점에다가 얘를 중첩시켜 가지고 얘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 요만큼을 xc라고 보고 이때의 함수값을 c라고 봤을 때 얘랑 얘를 더해서 c값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참고로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중첩, 한글로는 중첩 또는 다른 영어로는 슈퍼임포징이라고 부르던가요? 슈퍼임포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슈퍼임포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의 함수값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뜨려서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슈퍼포지션 또는 슈퍼임포징, 한글로는 중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첩이 되는 함수다 그러면은 그 함수는 리니어리티,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반대로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선형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 중첩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니어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위와 반대의 개념인 논리니어리티, 비선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곡선, 2차원, 3차원 같은 그런 곡선이 되었을 때 얘네들의 함수는 논리니어리티, 그러니까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요거랑 마찬가지로요. xa에 대한 펑션 값 요 펑션이 a x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xa를 집어넣었을 때 펑션 값 a 제곱, 그리고 이거 b네요. b. xb를 집어넣었을 때 펑션 값 b 제곱이 있다고 쳤을 때 과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 될까요? 라는 물음에 오케이가 되면, 이게 만약에 오케이가 되면 얘도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 물리적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a라는 값에다가 b라는 값을 이렇게 슈퍼포지션을 하면은 이거 두 개를 딱 더했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요만큼이 b제곱이고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요.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똑같은 함수를 갖다가 xc는 xa 더하기 xb라고 했을 때 xa 더하기 xb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펑션 값을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면은 막 요만큼 굉장히 큰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c 제곱 값은 당연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같지 않을 거예요. 요런 케이스, 요럴 때 함수가 논리니어리티,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러한 함수를 비선형 함수라고 부릅니다. 물론 비선형 함수라는 게 이런 개념 말고 다른 개념이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금 뭐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장이네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 리니어리티랑 논리니어리티를 왜 설명을 했냐고 하면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이 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 자체가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 자체가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이 리니어 함수이고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리니어리티를 설명했던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떠한 함수가 리니어리티 선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솔루션, 각각의 A라는 솔루션이랑 B라는 솔루션을 더해서 C라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인 벨로시티 포텐셜이 이렇게 생겼대요. 벨로시티 포텐셜이 파이인데 요 최종적인 어떤 유동에 대한 솔루션인 파이는요, 파이 1과 파이 2, 얘가 파이 1이 뭔지 모르고 파이 2가 뭔지 모르고 각각의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각각의 그 벨로시티 포텐셜을 더한 요 총 토탈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해서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 얘는 파이 1과 파이 2의 중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고려할 수가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 파이 1과 파이 2 각각의 파이가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 일로테이셔널 플로우에 대해서 도출된 항들일 때 그 항들을 더해 가지고 새로운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선형성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 라플라시스 이퀘이션 자체가 생소할 거기 때문에 이게 선형성에 대해서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내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그냥 여기서 이해할 거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은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인 벨로시티 포텐셜은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 더불어서 2차원에 한정된 스트림 펑션 같은 경우에도 선형성으로 그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요 GIF는요, 그 중간에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요. 앞쪽에서 프리스트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실린더 주위로 어떻게 유동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포텐셜 플로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얘를 수학적으로 스트림 펑션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뭐 안쪽에서 이런 화살표로 이렇게 도는 것들도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어떤 것이 생겨가지고 스트림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트림 펑션이 이런 수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요 수식을 정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요게 결국에는 파이 1이고요. 얘가 파이 2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파이 1과 파이 2의 어떤 덧셈, 뭐 그냥 요렇게 하고 얘의 덧셈을 이용해서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나오는 최종적인 파이가 있을 거고, 이 파이가 이 실린더 주위에 흐르는 유동을 나타낼 수 있는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어떤 것을 슈퍼포지션을 해서 나온 어떤 파이나 아니면 벨로시티 포텐셜이 스트림 펑션이나 벨로시티 포텐셜이 라플라시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3의 중간 부분까지 설명을 했고, 5주차 강의에 대한 마무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